앞으로 있을 우려가 우리가 이런 거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단계인 거지 이게 뭔가 터진다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찬바람이 불길 기다렸을까요? 한국 증시, 미국 증시 모두 조정을 받습니다. 요즘 키워드를 하나 딱 꼽는다고 하면 고점 논란, 버블 논란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럼 쉬었다가 점프하려고 잠깐 움츠리려 든 건가 봤더니 아유 거품 나온 얘기가 이틀 걸러 한 번씩 나옵니다. 요럴 때는 우리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과연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의 연말을 따뜻하게 해주실지 AFW 파트너스 이선엽 대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찬바람이 부니까 갑자기 막 낙엽 떨어지고 내 주가도 떨어지고 마음이 싱숭이 생숭이한데 지금 외국인 순매도가 너무 많아요. 네. 지금 한 일주일 좀 넘는 기간 동안 10조 원 가까이 내다 팔았잖아요. 이거 괜찮습니까? 외국인이 팔 때 좋은 건 없겠죠. 네. 그러나 이제 왜 팔고 있나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단기간에 우리나라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장기 성향의 외국인은 아니고 보통 이제 단기적으로 뭔가 이익이 났었을 때 팔고 나가는 외국인들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케이만군으로 비롯해서 조세 회피 지역이라든가 유럽계 자금 이런데요. 네. 이 자금들이 원래 목표했었던 바는 아마 전체적으로 어떤 그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는 처음에 들어왔었을 때 보통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한 20-30% 정도면 굉장히 큰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들어오자마자 사실 2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러면 예. 나 이렇게까지 돈 많이 벌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벌다 보니까 일단 단기 차익성 실현이 되게 크고요. 최근에는 일부 뭐가 있냐면 ETF가 좀 청산이 된 게 있습니다. 해외 중심으로 해서 하이닉스라든가 이 반도체 관련해서 뭐 곱하기 몇 자리 ETF들 아니면 또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옵션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소폭 조정을 받으니까 10%나 15%만 빠져도 청산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매물도 이제 조 단위로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외국인이 팔고 있는 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외국인이 팔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단기적으로 많이 벌었던 외국인들 또 뭐 지금 시장에서도 그렇지만 굉장히 논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한번 팔고 보자 이런 심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늘 와주시는 우리 10월의 가을님 저도 이거 의심하고 있는데 공매도를 잔뜩 쳐놓고 거품론을 키웠다가 그렇게 돈을 벌고 나서 빠지면 확 사들여서 다시 재미 보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나갔던 외국인들은 다시 돌아올 채비를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에서 한번 팔고 밑에서 다시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외국계 중심으로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 대한 이익 이런 전망치들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상향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앞서 우리 기자님도 말씀을 너무 잘 해주셨지만 반도체 가격 올해 6배 올랐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말이 6배지 그 6배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대로 이익에 반영시키면 이거는 천문학적인 수익률이 나오는 거고 물론 그렇게 못하죠. 그건 현물 가격이니까 아마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서 일정 부분 반영하는 거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도 실제 이익 전망치를 생각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도 다시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항상 이런 버블 비슷한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 이런 시장에서는 이렇게 시장이 거칠게 쉬어가는 경우들이 한 2-3번 정도는 반복은 됐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지금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 장이나 미국 장이나 상승할 수 있는 펀더멘털 기초 토대 자체가 무너진 건 아니고 돈 많이 벌어서 한 번씩 조정받고 나간다. 우리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현재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논란의 핵심은 2가지잖아요. 하나는 너무나도 투자 규모가 크다. 그런데 지금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을 빌려서 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은 언제 벌 거야. 이런 것들이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후자보다는 전자가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AI가 어떻게 돈 벌 거야라는 논란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되게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투자 규모가 갑자기 지난해 생각했던 것보다 그 규모가 너무 커졌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커져야 돼?
라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고 이런 정도로 나중에 커지면 아무리 빅테크라고 하더라도 정말 이게 감당이 되겠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사실 이렇게 됐었던 이유는 그만큼 AI가 발전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투자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보통 이 정도 투자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AI 관련 기업들의 네. 현재 벌고 있는 돈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재무 구조를 놓고 보면 사실 우려스러울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1999년하고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네. 금액만 보면 대단하죠. 하지만 1999년에는 돈을 벌지 않는 기업들이 무리하게 빚을 당겨서 쓰기도 했었던 거라면 지금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벌고 있는 돈 내에서 네. 쓰고 있는 기업들이 많고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을 발행을 시작을 했지만 그 채권이 그렇게 아직 무리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훨씬 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더 많은 차입을 한다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차입을 처음 시작한 단계인 거고 지금 여러분들 채권도 보통 40년에서 50년 만기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를 두고 갚을 수 있는 부분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뭐 지금 우려가 앞으로 있을 우려가 우리가 이런 거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단계인 거지 이게 뭔가 터진다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시장이 정말 회사 자체를 못 믿는다고 하면 그 회사채가 안 팔려야죠. 그럼요. 안 팔려야 되는데 지금 보면 발행량의 한 4배 이상 자금이 들어와서 완판이 싹싹 돼버리는데 금리도 낮고요. 그러니까요. 금리도 낮고 오늘 아마존 같은 경우도 되게 경쟁률이 치열했거든요. 그리고 그 채권을 사가는 그 사람들도 대부분은 연기금들이에요. 미국에서 또 나름대로 안전자산 네. 운용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사가고 있다는 걸 감안을 하면 이들 기업 가지고 조금 우려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고민이 많이 된다. 그래서 우려가 좀 시장의 우려가 전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그 과도한 우려가 나오게 된 계기는 일단 규모만 보고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게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1999년이나 2008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금융위기가 있었던 사례를 비교해 보니 네. 그때도 이렇게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걸 감안하면 이걸 무시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건 시기거든요. 그럼 지금 터지는 거냐? 아니면 이게 혹시 나중에 문제가 돼서 시간을 두고 훨씬 뒤에 터지는 거냐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그 뒤에 문제가 생길 개연성은 있는 것 같다 정도로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네. 비관론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한 시차가 한 2년 정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할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고민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0268님도 같은 생각 보내주셨네요. 아니 인공지능 거품론이 왜 툭하면 불거질까요? 다 장사 끝냈고 내년치까지 다 팔아서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데 말이죠. 예전에는 돈 못 벌었는데 그냥 저희 돈 벌어요 했던 닷컴 버블 있었지만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 지금 그 얘기 좀 첨언을 해야 되는 네. 게 오늘도 그렇지만 아마존이 데이터 센터를 올해보다는 몇 년 뒤에 현재 규모보다 2배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네. 늘리는 만큼 반도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늘리는 만큼 전력기기 들어가고 그러면 지금 뭐 며칠 전에 구글도 데이터 센터 3개 짓는다 그랬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지금 반도체가 끝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지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 이게 건설 경기 들어왔는데 벽돌값 떨어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요. 얘기잖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단기 차익 실현은 그때그때 나올 것도 같은 게 홍콩 증시에 SK하이닉스 2배짜리 레버리지 ETF 상장이 됐고 5월에는 삼성전자도 2배짜리가 상장이 돼서 중간중간 이렇게 팔고 나가는 흐름은 앞으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시장이 지금 말씀 주신 게 ETF 시장으로 바뀌면서 변동이 더 커진 게요. 이 ETF가 단순히 ETF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프로그램된 펀드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일정 수준의 조건이 형성되면 무조건 다 팔아. 아니면 또 무조건 사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쏟아지면 한꺼번에 쏟아지고 또 사게 되면 한꺼번에 사게 되고 그래서 조정이 있을 때도 그 낙폭이 우리가 알는 기업 가치만 놓고 보면 한 1, 2%여야 될 조정이 5에서 10%로 벌어지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하고 오를 때도 과대하게 오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내리는 폭 또 오르는 폭만 가지고 그 폭만 가지고 말을 맞춰서 분석을 하다 보면 오판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의 파생 상품 규모가 커지면서 변동이 커진 걸 가지고 마치 이게 뭔가 추세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개연성은 굉장히 높아진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국내장도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다시 기운 차릴 거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미국장이 야 우리가 살다 미국의 고용지표를 이게 무슨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도 네. 아니고 남의 나라 통계를 이렇게 기다려보긴 또 처음인데 셧다운이 해제되고 나서 현지 시간 20일에 미국의 9월 고용지표가 나옵니다. 요거 나오고 나서 이제 본 다음에 12월에 금리를 결정을 하게 네. 되잖아요. 미국이. 시장 전망을 보니까 12월에 미국 금리 내리는 거 한 96%까지 갔다가 지금 한 많이 40%로 줄었죠. 줄었어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12월 금리 전망 어떻습니까? 지금은 12월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는 12월에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인 건데 결국에는 이 셧다운 영향으로 데이터가 안 나오면서 사실 이런 건데 그럼 이게 안 내린다가 아니라 12월에 내릴 거 1월로 미뤄졌어. 지금 이런 게 시장의 반영인 거잖아요. 걷다가 내린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12월에 내려야 될 게 어차피 1월로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면 시간이 문제인 거지 굳이 악재다,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12월에도 안 내릴 건데 1월에도 안 내린다라면 약간의 또 조정의 빌미는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큰 대세의 영향은 아닌 게 금리를 안 내리겠다는 얘기는 물론 물가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큰 거겠지만 네. 그만큼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겠죠.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경기가 안 좋아지면 수요가 줄어들어서 물가는 또 내려가는 시간을 두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탄탄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연준 내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팽팽하게 지난 12월부터 나뉘어졌어요. 그렇죠? 뭐 우리 크리스토퍼 올라 같은 경우는 내려야 된다는 쪽인 거고 또 매파를 지향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굉장히 갑론을박이기 때문에 그 갑론을박에 결정을 짓는 게 고용지표거든요. 네. 결국은 아무리 물가가 우려돼요. 고용이 망가지면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가보다 고용이 더 중요해요. 고용은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뭐 워낙 혼재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고용과 관련해서는 약간 시장이 신뢰할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지금 몇 달치인데다가 시차도 있고. 네, 시차도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응답도 요즘 잘 안 한다는 얘기들도 되게 많아서 얘기를 안 물어보는 해준대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가게하고 기업들한테 어떻게 됐어라고 물어보는 건데 근래 나오는 데이터들이 대부분 이 전화를 하면 안 받는 경우들도 많고 또 가게하고 기업하고 차이도 너무 벌어져서 이전만큼 이게 실세할 수 있느냐 이런 건데 이제 어쨌든 비둘기파적인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 고용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트럼프의 그 이민 정책 이후에 안 받다 보니까 너무 얇아져 있다고 보는 거죠. 조금만 잘못되면 고용이 망가질 수 있고 고용이라는 거 한 번 망가지면 급격하게 망가지는 성격이 있으니 좀 보험적 성격에서 한 번 더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12월만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지금 특수 상황 때문에 네. 어쨌든 한 번 더 내리는 건 그러니까 내년에도 더 내릴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내릴 거였는데 그게 12월이냐 1월이냐 이런 차이만 있는 거지 어쨌든 그런 여지를 줄 수 있는 게 이번에 고용지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표도 그렇고 연준의 방향성도 그렇고 사실 지금은 그 어떤 것도 약속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내다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시장은 조정을 받고 거품론하고 금리가 안 내려갈 거야 이게 시너지를 내면서 시장이 단기 조정폭이 커지고 있는데 네. 이럴 땐 그럼 투자자들은 어느 쪽에 방향성을 두고 투자를 하는 게 좋아요? 결국은 시장을 길게 보고 나서 두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어쨌든 단기 조정이 있어도 시장을 길게 봤었을 때 여기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금 뭐 거품론 때문에 지금이 고점이라고 판단하신 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끝난 것 같고 정말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비중을 줄이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는 분이라면 사실 이럴 때 더 사면 좋겠지만 사실 뭐 하루하루 지나보면 더 사기는 굉장히 어렵죠. 돈이 멘탈이. 없어요, 예. 대표님. 그래서 이럴 네. 때는 가만히 지켜보면서 혹시 시장에서 더 좋은 쪽으로 어떤 방향이 바뀌어지나 이건 뭐냐면 같은 AI인데
지금 투자 관련주들이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서서히 시장에서는 이걸로 돈을 벌 수 있겠는데라는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혹시 매기가 좀 이전이 되나 그런 고민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냉정하게 지금 많은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투자하겠다라는 게 어떻게 들렸냐면 우리 반도체 더 사갈 거고 우리 그 관련 기업들 더 실적이 좋아진는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변동이 뭐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거고 조금 더 시장에 대해서 저는 건전한 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조금 관망하는 자세로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포지션을 유지한 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이 상승하는 와중에 조정을 받고 앞으로 시장 전망이 비교적 명확하면 이럴 땐 던지는 건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던질 수도 있는데 던지고 나서 며칠 조정받고 나면 밑에서 살 것 같은데 못 사십니다. 더 두렵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위안하세요. 내가 정말 팔길 잘했어. 근데 그러다가 보통 이런 시장이 조정이 끝나면 서서히 올라오는 경우는 없고요. 또 급등합니다. 예. 그럼 그때는 내가 못 샀는데라고 하면 그럼 또 기다리세요. 또 뭐 이런 기회가 오겠지. 근데 안 오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남한테 예. 오고. 그러면 결국엔 애매할 때 팔아서 또 위에서 매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게 이런 장일수록 자꾸 뭔가를 단기 예측을 하려다 보면 매매가 꼬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항상 고민되는 게 뭐냐면요. 길게 보라고 하고 넓게 보라고 하는데 길면 도대체 몇 개월, 6개월이야, 1년이야, 2년이야, 3년이야 언제 팔아서 내 돈 되는데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하거든요. 이런 사이클에는 어느 정도 시계열로 보시는 게 맞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지금 AI와 관련된 현재 투자 사이클이 어느 정도 진행될 거냐 여부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현재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향후 투자 관련된 계획이 본인들이 내는 계획 자체가 오늘도 아마존도 보면 계획이 분명히 있거든요. 올해보다는 2, 3년 뒤에 2배 더라고 얘기했으니까 최소한 이를 감안하면 올해 내년까지는 이거 뭔가 변화를 줄 것 같지는 않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그 기업들이 생각이 바뀌는지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어쨌든 우리는 그 기업들 때문에 돈을 벌고 있는 거고 그 기업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너무 과한 투자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지금 뭐 아마존이니 아니면 메타니 구글에 있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대단히 머리가 좋은 분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도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럼 투자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돈인데. 예. 그렇죠. 그런데 투자를 안 줄이고 여기서부터도 2배를 늘리겠대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왜 여기서도 2배를 늘린다고 하지? 그 이유를 찾아보는 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늘린다고 했으면 그건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투자 성향에 맞는 분들은 그쪽 방향에 따라서 익절하시면서 나눠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지만 지금 사실 전 세계가 빅테크뿐만 아니라 코인 업계까지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가 이번 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서 거품론이 불식되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한쪽에는 있고 엔비디아가 기대 이하다. 그러면 연말 산타는 안 온다.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더 양쪽 다 맞는 얘기겠죠. 결국 엔비디아가 이번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전망을 해줄 거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아마존이라든가 최근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고 발표한 기업들의 투자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높은 거잖아요. 그럼 전망치를 낮추기는 좀 애매하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전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두 다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항상 생각하는 그 의구심이 뭐냐면 작년 요맘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가 엔비디아의 이익 전망치가 종전보다 점점 줄어들지 않느냐. 근데 이게 두 가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항상 아니 영업이익이 막 70%씩 나오는 게 이게 정상인가? 이런 비즈니스가 정말 이 인류 탄생 이래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요. 엔비디아가 무슨 신도 아니고 언제까지 맨날 돈을 잘 벌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런 논란이 이번에도 있을 것 같은데 70%, 60%, 50% 순차로 내려온다고 해서 이게 절대 수치가 낮은 게 아닌데 이런 논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지금 그 논란이 결국엔 그 결과를 주었을 때 무엇 때문에 이익률이 내려오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예컨대 시장은 여전히 커지고 있는데 대항마가 나타났다. 뭐 AMD 대항마가 나타나서 그런 거라면 사실
엔비디아나 대학만의 이익률이 떨어지겠지만 반도체는 더 나가는 거니까 시장 전체 나쁘지 볼륨이 않거든요.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제가 볼 때 엔비디아 쪽보다는 우리 쪽 D램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최근에 추론 영역이 되게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냐면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제는 엔비디아 칩이 너무 좋긴 한데 얘는 너무 범용 칩이라 쓸데없이 너무 커. 전기도 너무 많이 먹고 그래. 그래서 나는 요즘 요만큼만 필요하니까 그만큼만 관련된 칩을 만들자. 그게 보통 이제 우리가 TPU라고 많이 하는 네. 추론 관련 칩들인 거고 그래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나는 엔비디아 칩보다 훨씬 더 용량이 작은데 이 정도만 있으면 나는 충분해라는 시장도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반도체도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우리가 봐야 될 건 엔비디아의 칩이 필요한 시장인지 아니면 시장은 더 커지고 있는데 이제 엔비디아 칩보다는 나만에 맞는 칩을 필요한 시장이 돼서 그쪽으로 나가는지 이 변화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엔비디아만 주가만 놓고 이익률만 놓고 보고 이 시장이 끝났다 안 했다 얘기할 게 아니라 이게 변화를 주는 건지 그러니까 시장은 여전히 커지는 네. 건데 엔비디아 쪽이 아닌 다른 쪽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는 건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서 안심하고 가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엔비디아 실적을 두고 여러 가지 뒷말이 나온다고 해도 인공지능 제국 자체가 무너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현재까지는 그렇다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가 지금 이 거품에 대한 논란의 가장 중심에는 미국에 있는 엄청난 그 빅테크 기업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투자가 늘어나는데 인공지능이 지금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핵심은 투자는 많아지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엔비디아는 투자 관련 기업인 거니까 사실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 한국장이 있고 미국장이 있고 기타 뭐 일본 또 뭐 인도, 중국 다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느 나라 시장에 투자하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일까요? 저라면 올해 내년만 놓고 보면 한국이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최근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아까 엔비디아 그 논란도 있지만 엔비디아가 되든 AMD가 되든 어쨌든 이런 어떤 그 경쟁 구도가 됐을 때 네. 유일하게 수혜를 보는 건 한국 쪽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젠슨 왕이 와서 앞으로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AI로 돈 버는 건 피지컬 AI, 뭐 로봇 이런 건데 네. 한국이 그 역할을 이제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길게 봤을 땐 우리가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오늘도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지금까지 AFW 파트너스 이선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